네, 자 먼저 홍 박사님께 뭐 심재영 기자랑 연말 뭐 이 대외 이슈들 좀 많고 이래가지고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 있는데 뭐 재정 절벽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그 우려는 쏙 지나고 이제 FOMC 회의 때 과연 또 다시 이제 QE3 이제 이후로 또 어떤 부양책이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를 일단 뭐라고 좀 보시나요? FOMC. 일단 FOMC에서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어떤 지난 8월에 그 잭슨홀 컨퍼런스와 같은 그런 어떤 급격한 새로운 어떤 통화 정책 시행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네. 이전에 시행됐던 그 제3차 양적 완화, 흔히 QE3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QE3의 효과를 좀 점검해 보면서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재정 절벽과 같은 다양한 최근의 경제 이슈들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지난 8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QE3의 효과가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먼저 달러는 약세,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지만 어떤 달러는 약세, 두 번째는 주택 시장 및 소비 심리들이 지표들이 최근에 개선되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또 모기지 금리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국채 금리와 모기지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다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QE3의 어떤 성과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강화를 하기에는 일단 뭔가 명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명분은 결국 재정 절벽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어떤 지표들이 좀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재정 절벽이 충격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아마 연준이 또 한 번의 패를 꺼내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네. 이런 좀 어려운 그런 통화 정책이 올해 연말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이 정책의 연장이냐 아니면 강화냐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들은 이번에 좀 주겠지만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연준도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지표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무언가를 막 퍼붓기는 좀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재정 절벽 우려가 이렇게 또 금방 또 이렇게 쑥 수면 아래로 이렇게 그냥 잠복해 버리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참 하여튼간에 이 호들갑 떨고 뭐 걱정된다 이럴 때는 참 그쪽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고된 악재는 별로 그렇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중국 또 한번 좀 잠깐 좀 짚어볼게요. 우리 신재영 기자도 오늘 뭐 중국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뭐 2000선 깨냐 마냐 막 했었는데 살짝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도 지표가 좋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내년 거기도 이제 시진핑 이제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한번 좀 내년 전망이 좀 어떤지 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중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크게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수출이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전체 6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경제로 좀 성장했지만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은 30%대 초반에 불과하니까 이게 뭐 시장 규모라 그래봐야 2조 달러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14조 달러 중에서 실제로 11조 달러 이상이 민간 소비니까 네. 이게 소비 시장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중국 수출이 어떠냐. 근데 수출이다. 지난번 11월 수출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경제가 아직 바닥을 쳤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광동성 서기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렇게 집권 지도 체제들이 개편되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보다 경기의 어떤 부양 이런 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진 것. 이 정도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들도 뭐 그렇게 중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최근 한문이들이 또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의 어떤 효과들은 지금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재정 정책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만회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중앙정부 프로젝트의 어떤 증가라든가 SOC 관련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현재로는 8, 9월 정도의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뚜렷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영 기자는 뭐 중국 관련해서 우리 박사님께 좀 이렇게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혹시 아까 뭐 오늘 취재도 많이 해오셨던데 그런 거 있으면 좀 뭐 하나 좀 여쭤봐 주시죠. 아까 뭐 내수 시장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온기가 어떤가요?
여전히 지표는 안 좋은데요. 아. 여전히 지표는 안 좋은데 이제 급락세는 좀 진정됐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지난 2006부터 시작 8 사이에 갑자기 대대적인 지표 개편을 가져와서 예전 데이터라고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전반적으로 볼 때 2006, 7, 8에 있었던 그 붐이 9, 10년이 좀 사그라들었다가 그 10년부터 또 한 번 반등하다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다시 가라앉는 이런 아주 격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지방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나 지방 정부의 지출에 있어서 토지 매각 차익이 54%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덩달아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도 중단되는 이런 그렇군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부활시켜야 되는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해나 선정 같은 너무- 중요 핵심 지역에서는 PIR이라 그러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너무- 13배, 15배에 달하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이제 개발 연대에서 아하.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지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생각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약발이 너무 잘 받아서 버블을 더 심화시키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올해 내내 정책 당국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진핑 체제에게 또는 시진핑 정부에게 어떤 큰 중책이 지금 넘어가 있는 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잡히네요. 정말 일부 핵심 지역에 워낙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지방 정부까지 뭔가 그쪽은 이제 뭐 부양을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선뜻 그거에 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역시 홍 박사님 말씀드리면 딱 그림이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3분기 국내 총생산 뭐 전분기 대비 0.1% 뭐 증가했다 이래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네. 그거 발표하고 난 뒤로 뭐 우연이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 뭐 이렇게 원화는 계속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싶으면서도 역시 좀 글로벌한 어떤 그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환율 시장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080원 깨져가지고 뭐 정부 구두 개입도 이제 별로 이제 약발이 안 서고 그래서 이제 2차적인 뭐 개입이 나올 거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환율 시장 흐름 무엇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좀 연말 연초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내수 경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요. 게 네.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경상수지죠. 아.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10월까지 이미 3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워낙. 경상수지 흑자를 네. 기록하면서 해외에서 공급되는 달러의 그 양이 워낙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 특히 이제 주식과 채권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폭발력은 주식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네.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가 강도가 지난 8, 9월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꾸준한 그런 어떤 증가 흐름들 또는 매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원화의 어떤 강세로 이어지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 시장 그 참가자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이제 좀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 심재현 기자도 증권 보니까 내년에 뭐 저 수출주냐 내수주냐 어느 업종이 뭐 잘 갈 거냐 이런 얘기 많은데 환율 관련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내수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실제로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뭐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나요, 우리 심재현 기자? 최근에 보면 좀 그래도 그나마 내수주가 조금 아. 잘 나가지 않았나요? 홈쇼핑주라든가 이런 게 잘 나간 거 보면은 당분간은 그래도 내수주에 좀 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수출주는 삼성전자 빼고는 아직은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짜 박사님께 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삼성전자 사실 독주거든요.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워낙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얘기부터 뭐 애플이 요새는 좀 이제 약간 맛이 가려고 한다. 별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 내년을 바라보는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 어떤 그 인사이트, 과연 환율이 아래로 추세를 잡고 있는데 계속 삼성전자를 고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내년에는 좀 어떤 그 내수 쪽이 올해 많이 선전을 했긴 했는데 그쪽을 더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좀 그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시나요? 일단 뭐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기보다는 네. 이 외환시장 쪽을 외환시장. 중점적으로 보니까 뭐 뚜렷한 답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지만 두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딴 게 아니라
내년 내수 경기가 좋겠느냐.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최근 들어서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특히 고용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포커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적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그 내수주다 그래도 사실 중국 내수주지 우리나라 내수주라고 좀 부르기는 어려운 기업들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시기에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이 시장을 쉬고 삼성전자만 독주하는 시기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성장주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이게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성장주의 컨셉이라는 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매출이 증가하며 불황을 이겨내도 또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는 거죠. 가치주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쌀뿐 성장주에 비하면 아무래도 성장성은 떨어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불황이 계속되면 성장주로 투자자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 세상의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성장주에 그렇게 눈이 갈 때는 시장 대부분의 주식들은 다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죠. 내년에도 뭐 이게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좀 뭔가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들이 완화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희망으로 보면 둘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당장 이탈리아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 불안이라든가 또는 내년 4월에 있었던 총선이 땡겨질 가능성 그리고 봄에 집중되고 있는 남유럽 국채 만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완전히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새로운 가치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 독주가 막을 내리는 만개하는 시장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야기를 않다. 하기에는 지금은 좀 답이 안 보이니까 투자자들 특히 펀드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일단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만 차익이 나면 이걸 실현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해서 또 어떤 다른 테마들을 찾아보는 좀 상당히 보면 숨이 가쁜 그런 투자 전략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성장주의 시대. 네. 이 불황이 심화될수록 성장주에 대한 인기. 뭐 올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 게임, 모바일 게임주들 뭐 이런 거 이제 날을 치면서 한번 좀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바쁘신데 마지막으로 또 모신 김에 또 진짜 궁금한 거. 그 얼마 전에 저 금감원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이러다가 일본식 뭐 불황을 닮아간다. 그쪽으로 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는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과연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아직 계속 지금 이제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개를 들여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실물 경제라든가 특히 내수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이미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한번 좀 이렇게 그 금감원장 뭐 금융위원장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뭔가 이 어떤 리스크 위험을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은행들 뭐 관리해라 돈 충당금 많이 쌓아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은행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도 한번 좀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어떤 창업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통계이긴 한데 가계금융자산 보고서를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가계부채 한 48%가 자영업자 부채다. 이런 통계들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완화되지 않는 한은 일단 내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로 포장되어 있는 아무튼 부채 문제가 좀 위험해질 가능성들은 있는 거가 일단 첫 번째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만 올라오면 결국 이게 전세 세입자들이 부실업 문제로 연결될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아시는 것처럼 내수 경기가 이렇게 취업이나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창업들이 증가하는데 이게 내수 경기의 어려움들 속에서 또 경쟁의 심화 속에서 점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당국의 어떤 대비, 특히 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당선되든 간에 공통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아까 방금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좀 선제적인 대응들,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부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당국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 정책 문제라든가 또 수도권 지역의 공급 과잉 문제나 또는 광역 대도시 교통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전세가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가격만 상승할 뿐 다른 어떤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없애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은 있기 때문에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누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집권 초기부터 좀 수도권 리빌트, 수도권 재건축을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진짜 신도시에 싼 그 맞습니다. 아파트나 미분양 주택들이 많은데 엄청 많은데 눈길조차도 안 가는 게 안 가지 않습니까? 결국 교통 그러니까. 여건이나 주거 여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그리고 거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택 건설 쪽은 지금 거의 마비 상태니까 네. 토목 이외에는 사실 어떤 건설 쪽에서 경기 부양할 게 없다. 대안들이 없는데 아. 이 난국에 처해 있는 수도권의 광역 대도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완화 또는 여건 개선들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서로 윈윈하는 경기도 살리면서 이 특히 전세 문제를 그러니까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내년에 이 모닝투데이 방송에서도 이 서울 리빌트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참 메트로폴리탄 리빌트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박사님, 오늘 아주 그냥 바쁘신 시간 또 이렇게 추운데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년 초에도 가끔씩 저희가 자주는 아니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좀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리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는 새해 연말 인사 좀 고생하셨고요. 새해 좀 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심재현 기자가 준비한 코너로 넘어갑니다.